이놈이 또 헛소리를 짓거리느냐. 턱 뼈가 울리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내의 몸이 마른 흙바닥 위로 나뒹굴었습니다. 미친 땅꾼 주제, 감히 현감 나으리의 땅에 대고 입을 놀려 내 놈의 그 더러운 코를 베어버릴까. 쨍그랑 사내의 머리 위로 깨진 사발 조각이 쏟아졌습니다. 날카로운 조각 하나가 이마를 스치자 핏줄기가 눈두덩을 타고 흘러내렸죠. 꺼져! 이 고울 땅에 다시 발을 들이면 다리를 분질러 놓겠다. 이 밥벌레 같은 놈아. 철퍼덕. 대야에 담긴 구정물이 사내의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비린내 나는 물이 눈과 코를 적셨지만 사내는 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관노 출신 32살의 사내. 이름은 백토. 벌레 먹은 신발짝 하나 들고 전국을 떠도는 미천한 풍수쟁이였습니다. 밥 한 끼 얻어먹기 위해 아무 고을이나 들어갔다가 쫓겨나기 일쑤였고 등에 진 누더기 보따리 하나가 전 재산이었죠. 보따리 안에는 고작 갈아입을 적삼 한 벌과 이가 빠진 노수저, 그리고 낡은 끈에 매달린 대추나무 조각 반쪽이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땅꾼이라 불렀습니다. 아무 데서나 흙을 집어들고는 눈을 감고 킁킁거리는 그 괴상한 버릇 때문이었죠. 어떤 이는 귀신이 씌었다 했고 어떤 이는 미친놈이라 돌을 던졌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32회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관노비의 쇠미에 묶였고 아비는 대장간에서 쇳물에 대어 세상을 떠났으며 형은 어릴 적 뿔뿔이 흩어진 뒤 소식이 끊겼죠. 백토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아비가 목에 걸어준 대추나무 10회 반쪽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개에 취급당하며 걷어차이던 그 미친 땅꾼이 훗날 조선 팔도의 금맥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암행어사의 사자옷 속에서 악덕 현감을 무릎 꿇릴 줄은요. 그리고 그 벼랑 끝에서 30해 동안 잃어버렸던 피부치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때는 조선 제21대 영조 12년 충청도 깊은 산골 은진고을의 이야기입니다. 백토에게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흙이었습니다. 흙 한 줌만 손에 쥐면 그 냄새와 색깔, 축축한 감촉만으로 땅속 열길 아래에 무엇이 흐르는지를 읽어냈습니다. 지하 수맥이 어디로 꺾이는지, 돌층이 어디서 끊기는지, 그리고 금이 어디에 잠들어 있는지를 말입니다. 어릴 적 관노비로 끌려가기 전 대장간에서 쇳물을 다루던 아비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아비는 쇠의 냄새로 좋은 철과 나쁜 철을 단번에 골라냈고 그 아들은 흙의 냄새로 땅의 비밀을 읽었죠. 백토가 6살 무렵이었습니다. 아비가 마당 한쪽에 흙무더기 5개를 쌓아놓고 물었죠. 토야, 이 중에 쇠냄새가 나는 흙이 어느 것이냐? 백토는 5개를 차례로 코에 대더니 망설임 없이 3번째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비가 그 흙을 풀무에 넣고 불을 떼자 정말로 시커먼 사철가루가 흘러나왔죠. 이놈아, 너는 코로 땅을 읽는 재주를 타고났구나. 이 재주를 함부로 쓰지 마라. 땅이 품고 있는 것을 아는 자는 큰 복을 받기도 하지만 큰 화를 입기도 하느니라. 아비의 그 말이 훗날 얼마나 무서운 예언이 될지 그때 백토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해 가을 백토는 충청도 은진고을에 들어섰습니다. 사각사각 마른 낙엽을 밟는 소리만이 텅 빈 들판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확이 끝난 들판치고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죠. 고을 입구에서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논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수로가 막힌 것이 아니라 지하 수맥 자체가 끊겨 있었죠. 물을 대지 못한 논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고 농민들의 얼굴은 마른 논보다 더 메말라 있었습니다. 백토는 무심코
발밑에 흙을 집어들었습니다. 킁킁. 코끝에 대자 눈이 번뜩 뜨였습니다. 이건 그냥 물이 마른 게 아니야. 흙에서 나는 냄새가 달랐습니다. 철 냄새, 그것도 아주 순도 높은 사철의 냄새가 미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보통 흙에서는 나지 않는 금속 특유의 차갑고 날카로운 냄새였죠. 그 아래에 뭔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백토는 며칠에 걸쳐 고을 뒷산의 흙을 15곳에서 파서 냄새를 맡았고 손가락 사이로 비벼보았고 혀끝에 올려 맛까지 보았습니다. 산능선의 붉은 흙에서는 산화철의 쓴맛이 났고 계곡 쪽 검은 흙에서는 유황 섞인 쇠린내가 올라왔죠. 거짓말처럼 정확한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금맥이다. 산능선을 따라 남동쪽으로 최소 3리, 깊이는 2길에서 4길 사이, 물줄기가 금맥 옆을 따라 흐르니 수맥도 같이 나올 것이야. 백토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금맥이라면 고을 전체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미 누군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진, 현가, 조만석, 비단도포에 옥관자를 걸치고 백성 앞에서는 청렴한 목민관을 자처하는 사내였습니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한 법이요. 입으로는 그리 말하면서 그의 관아 뒤편에는 개 2마리가 쇠사슬에 묶여 밤새 으르렁거렸고 지하 밀실로 통하는 문은 3중으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죠. 그 밀실 안에는 금괴가 담긴 괴짝이 24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은진 고을 뒷산에서 산사태가 났을 때 무너진 흙더미 사이로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현감이 직접 확인하러 갔죠. 노란 빛깔의 돌이 흙 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금이었습니다. 조만석의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산사태 현장을 즉시 폐쇄하고 접근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명목은 산사태 추가 붕괴 위험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광업장부를 위조하여 이 산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조정에 보고했고 비밀리에 떠돌이 유민들을 잡아다 금을 캐게 했습니다. 인부들은 산속 움막에 가두어 바깥 세상과 완전히 차단했죠. 캐낸 금은 밤마다 몰래 관아로 옮겼고 그 모든 이익은 조만석 혼자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인부 중 한 명이 도주를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만석은 그 인부를 잡아다 볏짚 위에 묶어놓고 직접 곤장을 쳤습니다. 퍽퍽퍽 30대를 친 뒤에도 멈추지 않았죠.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지 모두 잘 보거라. 인부의 비명이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지만 그 소리를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은진고을의 전직 훈도 선비 이경이 이 비리를 눈치챈 것이죠. 이경은 고을의 향교에서 학동들을 가르치는 선비였습니다. 성품이 곧고 글씨가 반듯한 사람이었죠. 어느 날 향교 뒷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산 깊은 곳에서 곡괭이 소리가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쩡쩡쩡. 돌을 깨는 쇠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산사태로 폐쇄된 구역이라 사람이 없어야 할 곳이었죠. 이경은 소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수십 명의 인부가 갱도 안에서 금을 캐고 있는 것을. 갱도 입구에는 현감의 관인이 찍힌 표지가 걸려 있었죠. 이경은 장부의 숫자가 맞지 않는다며 관찰사에게 고발장을 올리려 했습니다. 금 채굴 사실과 장부 위조를 조목조목 적어 봉서를 만들었죠. 그러나 조만석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모반을 꾀했다. 단 한 줄의 무고였습니다. 조만석은 자신의 신복을 시켜 이경의 서재에 반역 문서를 몰래 심었고 포졸들이 들이닥쳐 이경을 끌고 갔습니다. 이경이 아무리 억울하다 소리쳐도 이미 짜여진 판이었죠. 이경은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었고 먼 북쪽 함경도 갑산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아내는 울다 지쳐 병을 얻어 이듬해 봄에 세상을 떠났고 가사는 전부 몰수되었죠.
유백일에 오르는 이경의 목에는 태어날 때부터 걸려있던 대추나무 10회 반쪽이 있었습니다. 아비가 두 아들에게 하나씩 걸어주었던 그 10회 말입니다. 나머지 반쪽은 어릴 적 관노비로 끌려간 아우에게 있었죠. 이경은 아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른 채 눈보라가 몰아치는 북쪽 길로 사라졌습니다. 유배 3년 차 겨울이었습니다. 이경은 특사령으로 유배에서 풀려났지만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집은 관에 넘어갔으며 고을 사람들은 역적의 낙인이 찍힌 그를 받아주지 않았죠. 그래도 이경은 은진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현감의 비리를 밝히지 못한 채 죽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함경도에서 충청도까지 천리가 넘는 길이었습니다. 겨울 산길은 험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강원도 깊은 산속 고갯길에서 이경은 발을 헛디뎠습니다. 우르릉 콱! 눈사태가 발밑을 무너뜨렸고 이경의 몸은 벼랑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바위에 부딪혀 오른쪽 다리가 꺾이는 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렸지요. 우지끈 뼈가 어긋나는 그 소리를 이경은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핏물이 하얀 눈 위에 붉게 번졌습니다. 하늘에서는 눈발이 미친 듯이 쏟아졌고 바람은 칼날처럼 살을 베었습니다. 이경은 꺾인 다리를 끌고 바위 밑으로 기어갔지만 체온은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감각이 사라지고 눈꺼풀이 납처럼 무거워졌죠. 이대로 죽는구나. 비리를 밝히지도 못하고 아우의 얼굴도 한 번 보지 못하고 이경이 눈을 감으려는 그 찰나였습니다. 사각사각 눈을 밟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토였습니다. 은진고을에서 현감의 하인들에게 쫓겨난 뒤 북쪽으로 떠돌던 백토가 우연히 같은 산길을 지나고 있었죠. 겨울에도 흙을 찾아다니는 버릇 때문에 인적 드문 산길을 택한 것이 운명이 되었습니다. 백토는 눈 위에 번진 핏자국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바위 밑에 쓰러져 있는 사내를 발견하자 누더기 보따리를 풀었죠. 보따리 안에는 약초 한 줌이 있었습니다. 지난 가을 산에서 캐둔 것으로 백토가 자기 상처에 쓰려고 아껴두었던 마지막 약이었습니다. 백토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약초를 씹어서 선비의 상처에 붙이고 찢어진 적삼으로 꺾인 다리를 동여맸습니다. 놓아라. 나는 역적이다. 너까지 화를 입는다. 이경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역적이고 모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먼저입니다. 백토는 떨리는 등에 선비를 업었습니다. 뼈마디가 삐걱거렸고 무릎이 꺾일 듯 흔들렸지만 한 발 한 발 눈길을 내딛었습니다. 철퍼덕 철퍼덕 젖은 눈을 밟는 무거운 발소리가 밤새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람이 으르렁거릴 때마다 백토는 이를 악물었고 등에 업힌 이경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오갔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길은 보이지 않았지만 백토는 발밑에 흙을 느끼며 걸었습니다. 흙의 감촉이 달라지면 길이 꺾이는 것이고 습기가 많아지면 계곡이 가까운 것이었죠. 눈으로 보지 않아도 발바닥이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산 아래 외딴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백토는 주막 안악에게 사정하여 방 한 칸을 얻었고 마지막 남은 동전 세인이틀 털어 쌀을 구했습니다. 소태에 쌀을 넣고 불을 떼자 보글보글 죽이 끓어올랐지요. 구수한 쌀 냄새가 찬 방 안을 채웠습니다.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이경의 입에 넣어주는데 선비의 가슴팍에서 무언가가 삐죽 삐져나왔습니다. 낡은 끈에 매달린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대추나무였습니다. 백토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숟가락이 사발 위에서 달그락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백토는 천천히 자신의 목에서도 똑같은 끈을 꺼냈습니다. 벌레가 먹어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한 대추나무 반쪽, 30해 동안 단 하루도 빼지 않고 목에 걸고 있었던 것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두 조각을 가까이 대었습니다. 딸깍, 거짓말처럼 완벽하게 맞물렸습니다.
벌레가 먹은 자리까지, 이가 빠진 모서리까지 이음새 하나 어긋나 없이 하나의 십회가 되었습니다. 대장간 아비가 대추나무를 깎아 두 아들의 목에 하나씩 걸어주었던 바로 그 십회였죠. 백토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형님, 형님입니까? 이경이 흐릿한 눈을 떴습니다. 자신의 목에서 십회가 빠져 있는 것을 보았고 사내의 손에 놓인 완성된 십회를 보았습니다. 토야, 네가 살아 있었느냐? 두 사내는 서로를 껴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30해 전 관비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뿔뿔이 흩어진 형제가 눈보라 속 벼랑 아래에서 다시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경은 향교의 은인에게 거두어져 글을 배웠고 백토는 관노비로 전국을 떠돌았죠. 같은 하늘 아래에 살면서도 서로의 생사조차 몰랐던 30해가 고스란히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이경의 다리가 아물기까지 2달이 걸렸습니다. 그 2달 동안 이경은 백토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금맥의 존재, 현감의 장부 위조, 인부들을 감금한 일, 그리고 자신을 역적으로 몬 무고의 전말을. 백토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형님, 나를 믿어주시겠습니까? 무슨 뜻이냐? 그 현감놈의 거짓말을 내가 땅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경이 아우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30해의 서름과 분노,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좋다, 믿겠다. 봄이 왔습니다. 백토와 이경은 은진 고을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경은 얼굴이 알려져 있었으므로 산속 토굴에 숨었고 백토는 다시 떠돌이 풍수쟁이 행세를 하며 고을에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목적이 있었죠. 백토는 밤마다 현감이 금을 캐내는 비밀갱도 주변에 흙을 모았습니다. 갱도 입구에서 한 줌, 갱도 옆 수로에서 한 줌, 운반로에서 한 줌, 5곳, 10곳, 15곳, 20곳 흙을 손가락 사이로 비비고 코끝에 대고 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발견해냈습니다. 첫 번째 발견, 갱도 입구에서 현감의 관악까지 이어지는 흙 위에 근분 의 냄새가 실처럼 가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맨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것이었지만 백토의 코는 그 미세한 금속 냄새를 놓치지 않았죠. 신발이야. 금을 운반하는 인부들의 신발에 묻은 근분이 길 위에 가루처럼 떨어진 거야. 이 냄새가 갱도에서 관아까지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는 건 금이 관아로 들어갔다는 증거야. 두 번째 발견. 현감의 밀실 뒤편 흙에서 덜 마른 먹물 냄새가 났습니다. 보통 먹물은 마르면 냄새가 거의 사라지지요. 그런데 이 흙에서 먹물 냄새가 난다는 것은 최근에 대량의 먹물을 사용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장부를 새로 쓰고 있어. 위조된 장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거야. 세 번째 발견. 관아 뒷마당의 흙에서 오래된 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깊이 2뼘 아래에서 나는 냄새였죠. 누군가 이곳에서 종이를 대량으로 태운 흔적이었습니다. 원래 장부를 태워 없앤 거야. 진짜 광업 장부를 불에 태우고 그 위에 흙을 덮었어. 하지만 흙은 기억하고 있어. 순 냄새를 품은 채로. 네 번째 발견. 갱도 근처의 물 웅덩이에서 백토는 흙이 아닌 물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물에서 석회와 유황이 섞인 냄새가 났죠. 이것은 갱도 안에서 금을 분리하기 위해 화학적 처리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조만석이 단순히 금덩이를 줍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채굴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였지요. 백토는 20곳의 흙을 각각 주머니에 담아 번호를 매겼습니다. 금분의 경로, 먹물의 농도, 수채의 깊이, 유황의 잔류, 땅이 기억하고 있는 모든 진실을 주머니 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토굴로 돌아와 형에게 보고했죠. 형님,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제 어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감 조만석은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저 미친 땅꾼이 다시 고을에 들어왔다고? 조만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예전에 쫓아냈던 그 사내가 다시 나타났다는 것이 불길했죠. 흙을 킁킁거리고 다니는 사내가 혹시라도 금맥의 비밀을 알아챌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저놈의 행적을 살펴라.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낱낱이 보고하거라. 조만석의 신복 3명이 백토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보고가 올라왔죠. 나으리, 저놈이 밤마다 갱도 근처를 배회하며 흙을 주머니에 담고 있사옵니다. 조만석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찻잔을 쥔 손이 파르르 떨렸죠. 저놈이 알고 있다. 어느 날 밤 백토가 갱도 근처에서 마지막 흙 샘플을 채취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보름달이 구름에 가려 사위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밤이었죠. 바스락. 등 뒤 수풀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풀잎이 밟히는 소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었죠. 돌아보기도 전에 굵은 밧줄이 목을 감아왔습니다. 우직근 밧줄이 조이자 숨이 끊길 듯 했습니다. 현감나으리의 명이다. 이자를 벼랑 아래로 던져라. 5명의 사내가 백토를 끌고 갔습니다. 저항할 틈도 없었습니다. 팔이 뒤로 꺾이고 입에는 더러운 헝겊이 물려졌죠. 사각사각 풀숲을 헤치는 소리, 돌을 밟는 둔탁한 발소리만이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벼랑 끝이었습니다. 발끝 아래로 까마득한 어둠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위에 부딪히는 계곡물 소리가 아득히 들려왔죠. 떨어지면 온몸이 부서질 높이였습니다. 입에 물린 헝겊이 풀렸습니다. 빌어라. 빌면 고통 없이 보내주마. 사내들의 우두머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백도는 벼랑 끝에 선 채 발밑에 흙을 느꼈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 미세하게 미끄러운 판상판상의 질감, 코끝에 스치는 특유의 냄새, 운모였습니다. 운모가 있다는 것은 이 벼랑의 안반이 화강암 계열이라는 뜻이었고, 화강암 벼랑은 층리를 따라 턱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았죠. 백토는 웃었습니다. 이 벼랑 흙에서 운모 냄새가 나는데 여기서 2발짝만 왼쪽으로 가면 바위 턱이 있겠구만. 사내들이 어리둥절한 사이 백토는 스스로 벼랑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사내들이 벼랑 끝으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쿵! 떨어진 곳은 바위 턱이었습니다. 흙이 말해준 대로 벼랑 중턱에 튀어나온 너비 2자 남짓의 바위 선반이 백토의 몸을 받아준 것이지요. 왼쪽 어깨가 바위에 부딪혀 뼈가 삐걱거렸고 갈비뼈 2어대가 금이 간 듯 숨을 쉴 때마다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살았습니다. 흙이 살려준 것이었습니다. 사내들은 어둠 속에서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자 죽은 것으로 판단하고 돌아갔습니다. 끝났다. 나으리께 보고하자.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백도는 피투성이 몸으로 바위턱을 부여잡고 밤새 버텼습니다. 딱딱딱.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바위에 부딪혀 메아리 쳤고 찬바람이 상처를 핥혔습니다. 의식이 흐려질 때마다 품속의 흙주머니들을 꽉 움켜쥐었죠. 이것을 놓치면 형의 누명을 벗길 수 없었으니까요. 날이 밝았습니다. 이경이 찾아왔습니다. 밤새 돌아오지 않는 아우를 찾아 산을 뒤진 끝에 벼랑 아래에서 피 묻은 옷자락을 발견한 것이죠. 토야, 형의 다급한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형님, 여기요. 바위턱에 있습니다. 가느다란 대답이 올라왔습니다. 이경은 허리에 밧줄을 묶고 벼랑을 기어 내려가 아우를 끌어올렸습니다. 꺾인 다리를 끌며 형이 아우를 업었습니다. 이번에는 형의 등이었죠. 철퍼덕 철퍼덕. 다시 그 소리가 산길에 울렸습니다. 토굴에 돌아온 백토는 피투성이 손으로 품속의 흙주머니를 하나하나 꺼내 놓았습니다. 15개의 주머니가 모두 무사했습니다. 형님, 증거는 다 있습니다. 이제 한양으로 가십시오. 이경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경은 목숨을 걸고 한양까지 올라갔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선비의 자격으로 사원부의 문을 두드렸고
아우가 목숨을 걸고 모은 흙 증거물과 함께 고발장을 올렸습니다. 사원부에서는 처음에 반신반의했죠. 흙으로 비리를 증명하겠다는 말이 황당하게 들렸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경이 조목조목 설명한 논리와 흙주머니에서 실제로 나는 금분 냄새를 확인한 뒤 마침내 암행어사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보름 뒤 은진고을 관아 앞마당. 현감 조만석은 금괴 운반을 위해 인부들을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비단 도포를 휘날리며 금괴짝을 세는 그의 얼굴에는 거칠 것 없는 자신감이 넘쳤죠. 미친 땅꾼은 벼랑 아래로 던져 처리했고 역적 선비는 사라졌으니 이제 걸릴 것이 없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쿵쿵쿵 관아의 대문이 3번 울렸습니다. 고요하던 마당에 먼지가 일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사자후가 고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대문이 벌컥 열리고 햇빛을 받아 번쩍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사의 마패였지요. 새로 만든 마패 위에 새겨진 말 3마리가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어사의 뒤에 2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이경과 백토였습니다. 백토의 왼팔은 아직 붕대에 감겨 있었고 이경은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었죠. 그러나 2 형제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조만석의 얼굴이 허옇게 질렸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이 고을 산에는 금 따위 없소. 장부를 보시오. 장부를. 현감은 허둥지둥 위조된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때 백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품에서 15개의 흙주머니를 하나씩 꺼내내 관아 마당 위에 가지런히 늘어놓았습니다. 벼랑에서 떨어지면서도 끝내 놓지 않았던 그 주머니들이었죠. 어사 나으리. 이것은 현감의 갱도 입구에서 채취한 흙입니다. 백토가 첫 번째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코끝에 대보십시오. 금분의 냄새가 납니다. 어사가 흙주머니를 열자 미세하게 반짝이는 입자가 햇빛 아래 번쩍거렸습니다. 관아 마당에 모인 관리들과 백성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죠. 이것은 갱도에서 관아까지 이어지는 길의 흙입니다. 백토가 2번째, 3번째, 4번째 주머니를 차례로 열었습니다. 인부들의 신발에 묻은 금분이 실처럼 끊기지 않고 이어져 있죠. 금을 캐지 않았다면 이 길에 금분이 왜 있겠습니까? 조만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백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아 뒷마당의 흙입니다. 11번째 주머니를 열며 백토가 말했습니다. 이 속에서 순 냄새가 납니다. 원래의 광업장부를 태워 없앤 자리이지요. 깊이 2 뼘만 파보시면 타다 10,000종이 조각이 나올 것입니다. 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라. 군관 넷이 삽을 들고 뒷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퍽, 퍽, 퍽. 삽이 흙을 파헤치는 소리가 관아에 울렸습니다. 삽이 2번째로 깊이 들어갔을 때 까맣게 탄 종이 뭉치가 올라왔습니다. 불에 타다 만 글씨가 선명했죠. 은진현 광업 출납부라는 글자가 또렷했고 그 옆에는 금 320냥이라는 숫자가 그을린 채 남아 있었습니다. 군관이 타다 만 장부를 어사 앞에 바쳤습니다. 관아마당이 술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토는 이경이 가져온 반쪽 대추나무 10회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사 나으리. 이 사람은 모반을 꾀한 역적이 아닙니다. 현감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무고를 당한 선비, 은진고을의 전직 훈도 이경이며 저의 친형입니다. 백토가 자신의 10회 반쪽을 꺼내 들었습니다. 딸깍 2 조각이 어사의 눈앞에서 완벽하게 맞물렸습니다. 하나의 10회 위에 새겨진 글자가 드러났습니다. 형제동심 기리불변, 형제동심 기리불변. 형제의 마음이 같으면 그 이로움은 변하지 않는다. 아비가 2 아들을 위해 새긴 8글자가 30해 만에 비로소 완성된 것이었지요. 거짓이오. 저 미친놈의 헛소리를 어찌 믿는단 말이오. 조만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죠. 그러나 어사의 군관들이
관아 지하 밀실에 삼중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열자 24개의 금괴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괴짝 뚜껑을 여니 노란 금괴가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죠. 마당에 모인 백성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만석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사색이 된 얼굴로 턱을 파르르 떨며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비단 도포 자락이 마당에 진흙에 질질 끌렸죠. 살 살려주시오. 나으리 반만 나누어 드리겠소. 아니 전부 드리겠소. 조만석이 금괴짝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기어가면서도 금을 향해 손을 뻗는 그 추악한 몰골에 백성들이 침을 뱉었죠. 군관의 발이 조만석의 등을 짓밟았습니다. 비단 도포가 무참히 뜯겨나갔고 옥관자가 마당에 나뒹굴었습니다. 굵은 포승줄이 짐승 엮듯 그의 몸을 감았죠. 얼마 전까지 고을의 최고 권력자였던 사내가 풀에 묶인 돼지처럼 마당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어사의 입이 열렸습니다. 은진 현감 조만석. 국가의 광맥을 사취하고 장부를 위조하여 조정을 기만하고 무고한 백성을 감금하여 강제 노역시키고 충직한 선비를 역적으로 무고하여 유배에 보낸 죄 만천하에 고하노라. 조만석은 관복이 벗겨진 채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고을 백성들이 길가에 나와 그 행렬을 지켜보았지요. 3년 동안 눌려 살았던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갱도에 감금되어 있던 인부들도 풀려났습니다.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인부들이 햇빛을 보자 눈물을 쏟았죠. 이경의 역적 누명은 벗겨졌습니다. 사원부의 공식 문서로 무고가 선언되었고 몰수된 가산이 돌아왔습니다. 이경은 은진고을의 훈도로 복직되었죠. 그리고 백토, 관노 출신의 미친 땅꾼은 어사의 특별 추천으로 조정에 보고되었고 영조의 윤호를 받아 광업을 관장하는 정식 관리로 임명되었습니다.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관복을 입은 백토의 손에는 여전히 흙이 묻어 있었죠. 관아의 빈 마당에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돌아가고 군관들이 물러간 뒤 마당에는 두 사내만 남았습니다. 이경이 백토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의 손도 아우의 손도 굳은 살로 갈라져 있었죠.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산에서 얼어 죽었을 것이고 이 비리는 영원히 땅 속에 묻혔을 것이다. 백토가 웃었습니다. 형님, 땅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장부를 태우고 갱도를 메우고 흙을 덮어도 땅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땅만이 아니었다. 아비가 우리 목에 걸어준 이 대추나무도 기억하고 있었구나. 30해를 기다려서라도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으니 두 형제는 나란히 서서 은진의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산 능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그 산 아래에는 금맥이 잠들어 있었고 이제 그 금은 한 사람의 주머니가 아니라 고을 백성 모두의 것이 될 터였습니다. 산은 아무 말이 없었지만 흙 속에는 여전히 모든 진실이 잠들어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증인은 사람이 아니더라. 밟히고 파이고 태워져도 끝내 진실을 품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땅이더라.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